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지방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법, 이런 것을 여러 강사님들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좀 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생활 문제까지 한번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IMF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여기에 잘 사는 나라들도 있고 아주 못 사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무슨 색깔이 제일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초록색인데 진할수록 더 잘 삽니다. 좀 큰 나라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 스위스는 한 국민 소득이 8만 불이 좀 넘죠. 그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뻘겋게 되어 있는 거. 뻘겋은데도 아주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된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일수록 어때요? 아주 못 살지요. 우리나라는 녹색은 녹색인데 좀 옅죠. 근데 일본하고 어때요? 색깔이 비슷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일을 해낸 국민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국민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 원조 받다가 원조하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우리 외국을 많이 도와주죠.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한 또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렇게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 이제 3만 불 제보 들었는데 유엔에서 3월 20일 날 내년 3월 20일 전후해 가지고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를 해요. 우리가 행복지수가 54위입니다. 미국의 이 유명한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인데 골드만삭스라는 은행이죠. 이 투자회사에서 2007년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이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미국 다음으로 높을 것이다. 그래서 8만 불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다시 발표를 합니다. 이걸 10년 땡겼어요. 2040년이면 8만 6천 달러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높이는 거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을 희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8만 불에 도달할 수도 있고 국민이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불행, 그 다음에 번영하느냐 빈곤에 빠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 그 원인을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나라의 위치가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문화가 중요하다, 또 민족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아는 그 지식이 중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설득력 있는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의 교수로 있는 두 분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라는 두 분이 책을 하나 씁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판 국부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우리한테 굉장한 희망을 줍니다.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치 제도에 달렸다.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빈곤하게 될 수도 있고 번영할 수도 있고, 또 번영하는 나라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제도를 채택하면 더 빈곤하거나 멸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어떤 나라가 망해가는지 또 그 원인을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습니다.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그 책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채택하면 번영하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착취적인 정치제도를 채택하면 그 나라는 빈곤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제도가 포용적이냐? 부와 권력을 가능한 한 여러 주체와 계층과 지역에 분배할 때 그런 제도가 포용적인 정치제도다. 또 포용적인 경제제도다. 거기에 비해서 이것을 일부 계층에 집중시키는, 또 권력이나 부를 집중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착취적인 경제제도다. 또 정치제도다. 이런데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치제도다. 왜? 정치가 경제제도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특징, 그건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다 알잖아요. 그 제도만 바꾸면, 제도만 잘 선택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데, 또 행복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왜 많은 나라에서 잘못된 제도를 채택할까요? 결정적인 것이 권력자가 정권을 유지하고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고통을 받더라도 자기 정권 유지에 유리한 그러한 제도를 채택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광범위한 연대 세력을 형성해서 권력자에게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번영과 행복이 있더라. 근데 이제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로빈슨은 이렇게 봅니다. 다원적인 정치 질서, 다양한 정치 질서. 그러니까 권력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져 있는 그런 정치 제도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확립돼야 된다. 다원적인 정치는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 이거를 두 가지 요소를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되풀이를 합니다. 근데 평생 지방 분권을 공부해온 나로서는 이상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앞에 다원적인 정치 질서 맞아요. 그런데 중앙 집권적인 정치 제도는 다원적인 정치 체제입니까? 획일적인 정치 제도입니까? 획일적인 제도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3월 12일자에 그 치명적인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맞아요. 콩고나 소말리아처럼 각 지역의 추장들이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경우. 법치주의는 그런 나라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 국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중앙집권화해야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심지어는 강력한 무슨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막 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떤 면이냐면 바로 법치주의라든지 국가 전체에 관련된 또 외교라든지 또 국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앙 집권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 우리 경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도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 보면 공통적인 게 그런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고 지방에 맡기더라.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귀족인데 거기서는 혁명을 하고 뭐 수만 명을 목을 잘라도 정치는 항상 불안하고 자유는 오지 않더라.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보고 듣고 공부한 것을 기록한 게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프랑스를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한 번도 프랑스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책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통치의 집권이 이루어진 나라는 통치의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이 집권된 나라에서는 온 국민은 노예로 전락한다.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만 한 노예로 전락한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슨 이 포용적인 정치 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통치의 집권과 행정의 분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집행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 교육 등에 대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연구한 것을 이 그림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뚜기죠? 오뚜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죠. 이 오뚜기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오뚜기의 비밀은 무게의 중심이 있다. 그 무게의 중심은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다. 이게 오뚜기의 비밀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의 비밀. 한 나라를 이 오뚜기처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더라, 강하더라 하는 게 제 평생 연구 결과입니다. 한 나라에서 무게의 중심이란 뭐냐? 그 무게의 중심은 권력입니다. 권력이 아래에 있을수록 국민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더라.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힘, 맞습니다. 어떤 힘이죠? 예, 주민세를 얼마로 부과할 것이냐, 몇 세에 징집을 할 거냐, 또 도시계획에 어디에 녹지를 설정하고 어디를 상가지역으로 할 거냐. 우리 생활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힘, 그게 권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우리의 생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아래에 있을수록 그런 나라가 번영한다. 또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는 그런 것인데 그 왜 그럴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어떤 데 행복을 느끼냐? 아, 내가 나서면 뭐가 된다. 이럴 때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나서봤자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좌절하는 거죠.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들 보면 대체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자유가 주어져 있고 지방 분권이 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그런 나라들이더라.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스위스. 모든 중요한 국가나 지방의 문제를 국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번 내지 30번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맨날 투표만 하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1년에 4번 날짜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지금 아마
2036년이나 7년까지 주민투표, 국민투표 날짜가 1년에 4번씩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4일 동안 날짜를 정해서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은 어떻게 느꼈냐? 이 나라는 우리가 만든 나라다. 실제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다 결정했으니까. 번영하는 나라들, 스위스, 미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 보면 다 분권화된 나라. 또 강한 나라들, 강한 나라인데 여기 아주 대조되는 두 나라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프랑스와 스위스를 보면 너무나 대비가 돼요. 둘 다 히틀러의 침공 앞에 부딪히게 되는데 프랑스는 6주 만에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에펠탑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무기나 병력을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비슷합니다. 그런데 33일 만에 파리가 함락이 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함락이 됩니다.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는 스위스를 또 침공합니다. 침공하려고 합니다. 왜? 히틀러 눈에는 스위스가 눈에 까십니다. 이 나치주의자들을 핍박을 하고 또 말살을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스위스는 유럽의 얼굴에 난 여드름이다. 스위스는 군대가 없죠. 그냥 민병대입니다. 그래서 민병대를 소집하는데 일주일 만에 60만 대군을 형성합니다. 이제 스위스는 장군도 없죠. 그래서 장군을 임명하고 그 장군이 민병대를 소집합니다. 60만 대군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히틀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당신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침공한다면 우리는 모든 도시를 불사르고 알프스 중턱으로 가서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랬더니 히틀러의 부하들이 히틀러에게 말립니다. 저거 우리가 점령해봤자 별로 얻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력 20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결국 침공을 포기합니다. 작은 스위스하고 프랑스, 대국인 프랑스하고 어느 나라가 강국입니까? 스위스는 이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총을 들고 모입니다. 왜? 그 나라가 또 자기 지방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직접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 이 스위스의 애국심, 스위스 국민들의 애국심은 어디서 나왔느냐? 국민들의 적극적인 역할, 또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세월호 5주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구호가 이게 나라냐 하는 거죠.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구호입니다. 국민들이 국가가 이거는 해결해 줘야 된다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 기대를 국가가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 그걸 과부하라 그럽니다. 과부하.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교육, 창조 교육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가 하니까 이 지방에도 맞아야 되고 저 지방에도 맞아야 되고 그러면 뭡니까? 어느 지방에도 안 맞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부패한 국가다. 그래서 이것도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부패 인식 지수 또 50위권입니다. 근데 이 부패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것도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에 부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나라는 부패가 매우 낮습니다. 있더라도 사람 사는 곳에 전혀 부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액턴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에 딱 맞는 그런 말입니다. 행복, 불행한 국가다. 이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이 스위스에 유명한 행복 연구가가 있습니다. 브루노 프라이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행복을 연구했어요. 행복을 경제학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나라 또 스위스 안에서도 여러 지방을 비교를 해보고 통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지방 분권이 많이 된 곳일수록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하는 지방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그 반대인 경우는 다른 여건이 같다면 행복지수가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은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다. 이긴 자, 정치의 선거에 이긴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지죠. 진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죽자 사자 싸우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화합하는 정치가 아니고 대결하는 정치다. 권력을 나누면 좀 덜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 스위스는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실권이 없습니다. 임기가 1년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인사하는 거, 또 회의 주재하는 거, 그거밖에 특권이 없어요.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제1당에서 2명, 제2당에서 2명, 제3당에서 2명, 제4당에서 1명. 그래서 7명입니다. 모든 중요한 문제는 거기서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합의되면 딴소리 하기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와서는 자기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국민들이 당신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 이래서 실각을 시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1년에 82조 내지 246조가 날아가더라. 이것을 OECD의 평균 수준으로만 낮출 수 있다면 작게는 7%, 크게 봐서 21%까지 경제 성장이 가능하겠더라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희망이 없는가?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뒤에 그거 참 잘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중앙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런 일이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한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례가 화장실을 바꾸는 김에 아예 그냥 컨셉을 바꿔버리자. 화장실이란 볼일 보는 것이 아니라 레스트룸이라고 하죠. 진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랬더니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좋은 거 보고 못 참으니까 전국에서 수원 화장실 구경하자 이렇게 몰려든 겁니다. 또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32여 개국에서 수원의 화장실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스페인, 멕시코 뭐 이런 데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뭡니까? 한 지방이 바뀌어서 다른 지방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낸 일대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잘하면 다른 거를 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성공 체험입니다. 이런 성공 체험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 조례라든지 또 도심 하천 정비, 버려진 자원을 또 활용하는 거, 또 이게 전자정부,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합니다. 강남구에서 전자정부를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을 합니다. 그 후에 중앙정부가 이 민원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내가 강남구를 방문했는데 그 행자부 공무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거기 와서 묻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지방이 앞선다. 왜 그럴까요? 중앙정부는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고통받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지방정부가 방법은 없지만 어떤 식으로라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자꾸 모아야 됩니다. 자꾸 모아서 퍼뜨려야 됩니다. 저출산 문제, 요즘 막 국가적인 위기다 이러는데 이것도 지방이 먼저 나서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이 산하 제한, 이거 그 연세에 드신 분 예비군 훈련장 가면 일찍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죠. 큰일 난다 하는데도 계속 산하 제한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야, 우리 지방이 주민들이 자꾸 떠나고 이게 잘못 있으면 망하겠다. 주민들이 없어져서 망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니까 지방에서 먼저 나서는 거죠. 이것은 그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해마다 국민들에게 한 30가지, 국민 2,000명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참 일목요연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조금이라도 믿냐 했더니 많이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믿냐 했더니 믿는 비율이 12.6%. 그러면 87%는 조금도 안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중앙부처를 믿냐 했더니 24.6%만 중앙정부를 조금이라도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75%는 조금도 안 믿는다. 지방정부를 믿느냐 이랬더니 이거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41.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국회에 비해서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죠.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평소에 지방정부는 우리가 굉장히 불신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벌써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다. 이런 결과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7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기초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조금 낮은 게 주정부,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가장 신뢰도가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방정부가 돈은 많이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근데 지방정부가 돈 쓰는 거는 보이죠? 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거냐 하면 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 후에 정권이 바뀌고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엘빈 토플러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그 국가의 진로를 모셔가던 그때 대한민국을 위한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2001년 6월 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마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우리가 어떤 산업 구조를 어떻게 하고 국가 경영 체제를 어떻게 하고 노조를 어떻게 하고 시민 사회를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광범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서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택국가로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보고서를 쓴 게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플러는 이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충고를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관료 체제는 한국의 개발 경제 시대 때 그때는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지식정보사회인 지금은 그러한 시스템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건 뭐냐면 중앙정부가 결정하던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라. 근본적으로 국가를 바꿔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똑같은 얘기를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분권이 상당히 많이 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불황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남고자 한다면 연방 국가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정답이 있는 시대를 살았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정답이 있었습니다. 왜? 선진국이 정답이었습니다. 선진국 보고 뺏기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개혁원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전 국가의 공무원들 또 전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지금 그때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이 정도로 발전하고 보니까 이제는 뺏길 모델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 정답을 찾아야죠.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정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방이 나서서 정답을 찾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방에서 정답을 찾다가 잘못 찾으면 그 지방 주민만 피해를 봅니다. 다른 지방 주민들은 저렇게 하니까 실패하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한 지방에서 성공을 하면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근데 하는 김에 우리는 저것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혁신 경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방이 정답을 찾는 그런 오뚜기 같은 국가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를 경제 연구의 대상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에스모글로와 로빈슨은 바로 정치를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본 겁니다. 그 점에 물론 치명적인 약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을 현대판 국부론이다. 그 스위스의 추크라는 나라입니다. 칸톤은 국가죠. 국가 안의 국가죠. 인구가 12만인데 일자리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스위스 안에도 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균 국민 소득이 15만 프랑입니다. 이게 달러하고 거의 비슷해요. 15만 달러입니다. 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2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안에서도 가장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10만 개가 들어와 있는데 일자리가 기업이 한 3만 개 들어와 있어요. 3만 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 시장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방송사에서 같이 가서 인터뷰를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축구가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중앙정부에서 도와줬냐?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공하게 살 거냐? 우리도 뭔가 좀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짜자.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지방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돈을 벌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왕창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칸톤에서 매기는 것은 법인세 제로입니다. 근데 세금만 낮다고 오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종업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외국인 학교를 5개를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그 사람들에 맞춰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 쾌적하게 또 마을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이런 생활 인프라를 짜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이 신나서 설명을 한참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도전하고 있냐? 블록체인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밸리,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여기에 입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그 블록체인 회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지방을 잘 살게 하느냐 못 살게 하느냐는 중앙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 지방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달렸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누구의 자치냐? 주민의 자치다. 시장의 자치도 아니고 공무원의 자치도 아니고 의원들의 자치도 아니다. 주민의 자치다. 주민. 그러니까 주체가 주민이다. 주민이 직접 지방 문제를 결정하거나 그 대표자를 통해서 결정하는, 결국 궁극적인 주체는 주민이다. 그러면서 주민의 자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하죠. 그런데 지방정치들이 제일 겁내는 게 누구냐? 주민이죠. 왜? 주민의 자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스는 의회가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지방자치의 60%가 지방의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기관에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냐? 밤에 이렇게 주민총회를 엽니다. 밤 8시에. 그러면 거기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 정치인들, 이제 지방 정치인들이죠.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시장이 빨리 좀 가야 되겠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긴장이 된다.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주민의 자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책임으로 한다. 자기 책임이라는 것은 주민의 책임으로 한다. 주민들이 그 지방 문제를 결정하는 그것이 자치다. 다른 말로 하면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주주의, 지방에서의 민주주의, 그것이 지방자치다. 그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지방자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모크라시 할 때 데모스, 이게 우리는 학교에서 국민이라고 배웠죠. 국민, 인민.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데모스라는 게 그리스에서 가장 작은 행정단입니다. 우리로 치면 마을입니다. 마을의 지배. 마을을 누가 지배하냐? 주민들이 지배한다. 마을을 주민들이 지배하니까 그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기원은 바로 지방자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자치인가? 자치의 대상이 뭔가? 이 자치의 대상이 뭡니까? 지방자치의 사무입니다. 어떤 일을 할 거냐? 교육, 소방, 일자리 만드는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이 지방의 사무가 되는 거죠. 이 사무를 주민들이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하는 것. 물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건 못하는 거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잘 되면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거고, 잘못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남 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결정이니까 남 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 또 그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주민들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모든 지방적인 일, 법률에서 국가나 도의 사무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도나 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사무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자치구의 사무가 되는 것.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그럼 중앙집권이라는 게 뭐냐? 이걸 비교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동네 문제를, 이 광명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대부분 결정하면 그게 뭡니까? 중앙집권. 광명의 문제를 광명의 주민들이 대부분 결정하면 지방분권. 근데 우리가
자치하면 흔히 행정사무만, 집행사무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다 정해버리면 지방은 그 법령을 집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급기관이 되죠. 지방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게 없으면 지방은 하급기관이 된다. 그건 자치가 아닌 거죠. 이 지방자치 중에 또 지방분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입법권이다. 입법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입법권이라는 게 개별적인 사항을 결정하면 그거를 우리는 처분이라 그럽니다. 행정처분.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결정하면 그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또 불특정 다수의 사안을 이렇게 정하면 입법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행정이나 사법 이거는 법률에 정해놓은 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분권의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입법권의 분권입니다. 우리 지방 문제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집행 기능이나 우리가 뭐 사법권 분권을 한다 그러면 지방에 넘긴다 하면 뭐 난리를 치는데 두 가지 합쳐봤자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운명을, 또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방분권 그 개헌할 때 저는 참 곤욕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국회에서 지방 그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1분과 제1 그 소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그때 이제 노동부 장관을 했던 이상수 그 장관이 그 제2소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주된 관심이 이제 지방분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뭐 이것이 나의 주된 관심이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분권을 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제시한 게 지방분권 전통이 없어서 못한다. 지식인들 중에도 저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의원님이 전통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 전통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방분권 전통이 없습니까? 후백제, 후고구려, 또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봉건 영주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있었죠. 이런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빼고 우리 역사상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삼국시대죠. 치열한 사활을 견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그런데 서양에서 분권은 중세부터 찾죠. 그 중세라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로 치면 신라시대. 그것도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양에는 전통이 있고 우리는 전통이 없다. 그 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구려 때도 우리는 남북조 시대죠. 발해와 신라로 나눠져 있었죠. 이렇다 본다면 지방분권이 없다는 그 말, 전통이 없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지방자치를 폐지해버립니다. 또 레닌, 스탈린 이론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적 중앙집권제입니다. 민주적 중앙집권제. 모든 결정은 중앙당이 해야 된다. 지금 북한의 헌법 5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중국 헌법에도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거다. 전체주의 국가, 다른 말로 하면 독재국가를 빼고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럼 왜 지방분권을 하자는 거냐? 첫째, 아까 국가의 과부하를 없애서 국가가 기능하도록 만든다. 두 번째, 경제발전입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이거 브루노 교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도표는 굉장히 소중한 도표입니다. 그 유럽 공동체에서 만든 도표인데 X축은 지방분권의 정도입니다. Y축은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양자의 관계를 봤더니 정비례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국민 소득 수준이 높더라. 거꾸로 분권이 안 된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더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8만 불 시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 분권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즉 포용적인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이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권력의 공유, 즉 다시 말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을 우리는 분립한다, 나눈다 이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공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결국은 우리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헌법이 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해라. 이건 다시 말해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헌법이 지방에 하는 것은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지 않은 거 하지 마라. 시키지 않은 거 금지. 그러면 지방이 중앙정부가 국가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도 지방을 발전시키는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간섭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 지방은 누가 발전시켜야 됩니까? 그 지방의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시대적인 과제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안보남도 헌법 개정한다. 제가 한번 될 뻔했죠. 어느 나라나 이 분권이나 자유가 저절로 주어지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강력한 아까 내가 연합 세력이라 했죠. 광범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지방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권력자도 승복을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포기를 하면 권력자들은 너무나 좋은 거죠. 연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지방이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성공 사례들 아까 말씀하셨죠. 이것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봤던 체험했던 이런 내용을 또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퍼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개헌이 되고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우리 광명시가 전국에서 1등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광명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넘버원 보담도 only one. 광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광명을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시를 하나, 딱 맞는 시를 하나 골라놨어요. 한번 읽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십시오. 이 조동아 시인이 쓴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